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가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시나요? 보통은 인간이 글자를 만들고 쓰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란 역사 이전의 시대, 즉 인류 문명이 글자를 쓰기 시작하기 전의 시대라는 뜻이죠. 비록 인류가 글자를 쓰지 않았던 선사시대에도 어쨌든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이 맞잖아요. 그들의 삶 또한 역사라고 충분히 볼 수도 있겠죠. 역사의 범위를 우주의 빅뱅에서부터 인류의 기원까지 포함하는 방식을 이 장르적으로 비키스토리라고 부른답니다. 칼 세이건, 유발 하라리 등에 의해서 크게 각광을 받은 분야인데,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인류의 기원을 다룬 인류의 역사 짧게 스키밍 해보겠습니다. 인류의 시작은 곧 포유류의 시작이기 때문에 포유류 이전, 공룡의 시대를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지구의 지질시대와 생물의 진화 단계는 크게 시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뉩니다. 물론 각 시대별로 그 내에서도 세분화되기도 하고요.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환경의 변화입니다.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이전 시대에 살고 있던 생물들은 멸종하거나 아니면 변이되어 살아남거나 둘 중 하나였죠. 동시에 지구의 생태계를 지배하는 생물들도 변화합니다. 먼저 최초의 시대인 시원생대 땐 최초의 생명이 40억 년 전에 탄생했고 20억 년 전에 세포가 탄생했으며 10억 년 전부터는 동물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동물은 거의 대부분 바닷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원생대 마지막 시기에 바닷속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 해양 생물체들이 대량 매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규모 산사태는 지구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었고 이 시기에 하나의 거대한 판이었던 지구의 지질이 조금씩 분열되기 시작해 오늘날의 대륙을 만들었고요. 동시에 거의 대부분 바닷속에 살던 생물들이 바다와 육지 두 곳을 모두 오가는 생물들도 나타나고 육지에만 정착한 생물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진화가 있었으니 시원생대에서 고생대로 넘어가는 환경 변화에서 양분이 사라지자 기존의 단세포 생물들은 사라질 위기에 놓입니다. 양분이 부족한 단세포 생물들은 무리를 짓기 시작했고 양분이 모자란 부분을 서로가 채워주면서 여러 개의 단세포가 결합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DNA의 일부를 서로가 교환하고 이 교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마침내 다세포 생물이 등장한 겁니다. 이후 생명체는 DNA를 분리시키고 다시 결합시키는 과정을 되풀이하였고 이 중 생식세포는 정자와 난자로 분리되면서 암수가 구분되었죠. 한때 같은 몸이었던 관성으로 이 암수는 서로를 결합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젠 고생대, 그 중에서도 고생대 말기, 이른바 페름기에 주목해보겠습니다. 페름기에는 지구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화산 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베리아 대륙에서 시작된 화산 폭발은 지구상의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건 물론 화산재와 유해가스, 산성비가 지구를 뒤덮었죠. 수중생물 97%가 사라졌고 육지생물 70%가 사라졌습니다. 페름기의 화산 폭발 이후 지구는 중생대로 접어들었고요.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에는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화산 폭발 때 살아남은 일부 식물들이 확산되었습니다. 식물은 더 큰 식물을 만들어내고 더 커져서 숲을 이루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습니다. 숲과 흙이라는 터전은 새로운 생태계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그렇게 고생대가 끝이 나고 새로 시작한 중생대를 지배했던 생물체는 파충류, 그 중에서도 공룡이었습니다. 공룡들은 지금의 인류보다 더 오랜 세월 지구의 주인으로 군림했는데 그러나 공룡들도 멸종의 위기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공룡 멸망의 원인은 운석 충돌이죠. 미국 애리조나주에는 거대한 운석이 떨어진 흔적이 있습니다. 운석 흔적을 조사해보면 중생대 말기인 백악기 시기쯤으로 추정되는데 이리듐 성분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리듐은 지구상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우주적 원소입니다. 즉 우주에서 이리듐을 머금은 거대한 무언가가 지구로 떨어졌고 그 시기가 중생대 말기의 백악기라는 거죠.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자 공룡 등의 거대한 파충류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으나 몸집이 작은 포유류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라는 새로운 세대의 주인은 몸집이 작은 포유류였죠. 포유류는 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생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몸집과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포유류는 진화의 진화를 거듭합니다. 이 시기에 인류도 등장하죠. 빙하기가 끝나고 온화한 지금의 기후가 정착되자 맘모스 등의 몸집이 큰 거대 포유류 동물들은 멸종해버렸고 최종적으로 이 시대의 주인으로 군림한 포유류는 인류였죠. 이제부터 진짜 인류의 등장입니다.
인류의 시작은 영장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영장류가 어떻게 인류로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공룡을 멸종시킨 대사건 이후 인류의 조상인 영장류는 숲에 모여 살았습니다. 원래 아프리카는 숲이 우거진 공간이었습니다. 먹을 열매는 많고 포식자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었던 숲이라는 지형 덕분에 영장류는 그 개체의 종을 다양화시키며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해갔죠. 영장류는 진화를 거듭하며 어느 한 지점에서 침팬지와 인간으로 갈립니다. 침팬지의 DNA가 인류 DNA와 99% 일치한다고 하죠. 단, 침팬지와 인류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으니 바로 직립보행입니다. 침팬지가 이족 보행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나무가 많은 숲에서 거주하는 침팬지는 나무를 타기 위해 네 발을 이용합니다. 반면 인류는 두 다리로 걷죠. 그렇다면 사족 보행의 침팬지와 이족 보행의 인류를 나눈 기점은 언제였을까요? 약 500만 년 전 동아프리카엔 어마어마한 지각변동과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당시의 지각변동은 오늘날의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그 흔적을 증명하고 있는데 지각변동과 화산 폭발로 인해 길고 높은 산맥이 형성됩니다. 이 산맥으로 인해 아프리카는 동부와 서부로 나뉘는데요. 서부는 울창한 숲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지만 동부는 화산 폭발로 인해 숲이 다 사라지고 평평한 초원만 남게 됩니다.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형성되며 인류와 침팬지의 공통조상 사헬렌트로푸스 차덴시스는 서부와 동부로 찢어졌고 서로 다른 거주 환경에 따라 진화했습니다. 서부 숲에 거주하고 있던 영장류는 계속 나무를 타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동부의 초원지대에 거주하게 된 영장류는 더 이상 나무를 탈 수가 없었으며 굳이 네 발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초원에서는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비로소 영장류는 두 발로 걷기 시작했고 이 시점이 바로 인류의 탄생입니다. 발굴되는 화석을 봐도 아프리카 동부에서는 직립이 가능한 영장류의 유골이 대거 출토되며 서부에서는 침팬지의 유골이 대거 출토되고 있습니다. 즉 영장류에서 인간으로 진화의 첫 단계는 뇌의 용량의 증가가 아니라 이족 보행이었죠. 사실 공룡 중에서도 이족 보행을 하던 공룡이 있기는 있었죠. 그러나 공룡은 하나같이 허리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족 보행을 했던 영장류는 허리를 고추 세우기 시작했는데 허리가 구부정하면은 목구멍이 좁아지기 때문에 음성이 발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영장류가 허리를 세우면서 음성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신체 구조가 갖추어졌고 더 나아가 언어의 발달까지 이어졌던 거죠. 최초의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영장류와 인류 그 중간지기에 있는 과도기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작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북동부 마을 아파르에서는 330만 년 전에 셀람이라는 유골과 318만 년 전에 루시라는 유골이 출토되었습니다. 두 화석 유골 모두 상체는 유인원의 골격이며 하체는 인간의 골격을 띠고 있죠. 인간의 하체 골격이라는 점은 직립보행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시사하며 셀람과 루시를 일컬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는 학명이 명명됐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인류까지는 아니지만 직립을 주로 하던 유인원 정도로 보고 있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침팬지보다 뇌용량이 크고 침팬지와 인류 사이 중 굳이 하나만 고르라면 인류에 더 가까우나 또 완벽한 인류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그 이유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인류에 비해서 유년기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큰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가 충분히 커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년기의 성장 속도가 영장류에 비해 느릴 수밖에 없죠. 반면 영장류는 뇌가 충분히 커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년기의 발달 속도가 빠른 거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그 사이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이 정식적으로 인류로 인정하는 종부터는 학명에 호모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정식 인류로 거듭나서 어떻게 지구 곳곳으로 퍼져가는지 그 여정은 2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